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통화를 하고 연내 한국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한중 관계와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을 짚어봅니다. 정부가 G7 정상회의와 7월 패키지 등에 대비해 차관급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교와 통상의 실무를 책임질 주요 인사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일대에는 꿀을 좋아하는 반달 가슴곰 1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개체수 관리에도 꿀이 이용되는데요.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임종윤 시사평론가,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전에 한국거래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후보 시절부터 이 공정한 거래, 공정한 맞습니다. 주식의 거래를 무척 강조를 했었고 해서 불공정 거래 엄단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죠. 그 행보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지금 불과 이제 한 6일 정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증권거래소를 방문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대선 후보 시절에 이 주식시장 관련돼서 내놨던 얘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가장 화려한 이 수사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 예. 우리가 3천선을 잠깐 그 팬데믹 때 넘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4천 얘기도 없었는데요. 갑자기 5천으로 이제 분위기 확 뜬 거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프라,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제도를 개선하겠다. 뭐 상법 개정한 얘기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원론적인데 좀 모호한 표현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가 조작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방향축을 가지고 주시장을 좀 바라보이는 게 이제 이 대통령인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거는 이제 DJ 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 그다음 이번에서 세 번이 되고요. 앞서 잠깐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이미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증권거래소를 세 번이나 방문을 했고요. 그때마다 시장의 어떤 안전한 또 건전한 그런 질서 확립.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편안하게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계속 방문할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후보 시절부터 이 건전한 주식 거래를 강조해온 대통령이다 보니까 취임과 동시에 그야말로 주가가 반등을 계속해 왔고 6일 연속 이어진 다음에 맞습니다. 지금은 2,9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돌파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허니문 랠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긴 합니다. 사실 역대 정부가 취임했을 때마다 허니문 랠리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뭐 DJ 정부 때 같은 경우 5%가 넘게 취임 후 초창기 때 한 3, 4일 동안에 오른 적도 있었고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사실은 이 허니문 랠리가 길게 가고 있고 또 주가 상승폭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벌써 오늘까지 계산하면 아직 오늘 장이 마감되지는 않았습니다. 7% 이상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런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을 정도인데요. 6거래일 연속 올랐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무엇보다 3년 5개월 만에 오늘 오전에 2,900선을 돌파했다는 것도 분명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모멘텀도 중요한데요. 새 정부 출범이란 이런 것 같은.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이제 수급이라고 표현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지금까지 오전까지만 해서 보면 4조 원 넘게 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있고요. 기관들도 다시 주식을 좀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멘텀도 좋고 재료도 좋은 데다가 사주는 확실한 투자 주체들까지 있으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외국인들은 그동안 좀 시장에서 관심이 소외됐었던 이 반도체들을 중심으로 주식을 좀 계속 사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는 그동안 주가가 좀 소외됐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좀 수급도 좀 좋지 않았고 모멘텀도 좋지 않았던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좋게 본다는 얘기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 반도체주들이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덩치가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누군가가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을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2,900선을 돌파한 코스피 3,000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만 3,000 돌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기세라면 일단은 3천까지는 가지 않겠냐. 증권가에서 저도 오늘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전망들을 좀 봤는데요. 일단 3,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6일 날 3,000포인트를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현재 2,200선까지 떨어진 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3,000선은 넘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다만 3,000선이라는 어떤 고지를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대감으로 오는 거고 3,000선 넘어서서 더 가기 위해서는 정말 주식을 계속 살 수 있을 만한 이제 흔한 말로 펀더멘탈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이나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뭐 좋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확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3,000포인트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 손 치더라도 3,000포인트를 넘은 다음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전망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 통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 국가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 필습 경험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어떤 얘기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이어갔나요? 예,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례와 마찬가지로 두 분이 같이 경험했던 뭔가 이제 그게 뭔가 봤더니 지방 행정 경험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성남시장 2007년도에 성남시장 처음 돼서 2018년도에 이제 경기도지사까지 해서 한 10여 년 정도 지방 행정을 경험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반면에 이제 시 주석 같은 게 좀 일찍 시작했죠. 대학 칭화대를 나왔는데 칭화대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바로 그 당시에 이제 허베이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해서 저장성 그다음에 푸젠성 이런 데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행정을 했던 데가 상하이 서기장까지 상하이 우리로 따지면 상하이 시장이죠. 여기까지 경험을 한 25년 정도 했으니까 지방 행정 경험은 이 대통령에 비해서 좀 더 긴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지방 행정 경험을 오랫동안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로 아마 말씀하신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했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시 주석은 뭐 굉장히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양국이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다. 이 옮겨갈 수 없다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한테 되게 낯선데 이제 중국식으로는 이게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뭐 이런 긴밀한 관계 이걸 의미하는 이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관계 발전을 좀 강조했고 우리가 중국이랑 수경이 1992년이니까 33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념을 초월해서 공동 발전을 이뤘다. 이 부분도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통화가 30분간 가장 지금까지 3명의 정상 중에서 가장 길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게 첫 통화였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취임을 축하하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를 개선하자는 주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할 말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 그 부분을 이제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의 평화는 양국의 공동이익이다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간에는 오랜 교류의 역사가 있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시 주석이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을 개선하고 증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예, 그 사실은 미중 간에 지금 무역 전쟁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취임 축하를 건네는 미국과 중국 정상의 메시지에서 약간 그런 뉘앙스들이 풍기는 게 미국도 처음으로 이제 축하 메시지 통화를 전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관련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도 한국의 역할을 좀 기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양쪽에서 구애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나 국경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제 국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너츠크래커라고 그래서 양쪽에 좀 눌리는 이강에 좀 눌리는 그런 뭐 모습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기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의 이제 이 대통령과의 대화 중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외교 정책이
이제 고립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실상 각자 도생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보호무역 이거고. 그러니까 이거 딱 반대되는 배치되는 그런 행보를 지금 중국이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너네도 수출국가 아니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아무래도 우리랑 또 이제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미국과 좀 거의 비슷하게 1위 또는 뭐 살짝 2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와의 교역 관계 이런 걸 감안하면 좀 신경을 써야 될 걸 뭐 사실 이런 식의 의미를 좀 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네 미국이랑 동맹국인 건 아는데 너무 이렇게 가까이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적당히 좀 해주고 우리랑도 좀 관계를 좀 개선하자. 이런 식의 어떤 의미도 담겨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자 간의 이런 소위 말하는 치열한 힘겨루기 싸움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일단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우리의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양국에다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중국에게 한국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이러한 시기에 바로 10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의 연내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고 그렇다면 시 주석이 경주에 올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게요, 특히 주식시장 측면에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한령 해제 뭐 요 부분과 연결을 해서 시 주석이 과연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벌써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도 긍정적이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더욱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방문을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 주석이 뭐 대놓고 간다 안 간다 얘기를 했겠습니까만 어쨌든 뭐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었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공식 초청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올 거냐 말 거냐는 부분에 관련해서 앞서 시 주석이 그러니까 중국이 다자주의 그다음에 이 개방주의 그다음에 이 외교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의 수장이 이 에이펙 정상회 같이 전 세계 20여 개의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이 다 참석한 이런 보면 세계 최대 외교 행사에 과연 불참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뭐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시 주석이 참석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 전에 이제 G7이라든가 G7 외에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 전에도 아마 잠깐이라도 만나서 좀 더 얼굴을 익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경주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예. 에이펙 준비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꼬마 응원단도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경주로 가야지. 경주 가서 뭐 할까? 친구랑 신나게 놀자. 에이펙 에이펙 빙글빙글 에이펙 에이펙 싱글벙글 에이펙 에이펙 반짝반짝 에이펙 에이펙 골짝골짝 에이펙 에이펙 빙글빙글 에이펙 에이펙 싱글벙글 에이펙 에이펙 빙글빙글 하나 둘셋 출발. 예, 이 고사리 손으로 에이펙 로고를 만드는 참 반가운 모습이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개최이기 때문에 이제 반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프라라든가 숙소라든가 회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은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이 지난 9일에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올해 2월 달에 국회의원 시절에 에이펙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부터 굉장히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고 올해 2월 달에 이재명 당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 중대사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다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제 뭐 총력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 민관 외에도 앞서 말씀해드린 국회에서도 그렇죠. 에이펙 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10일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논의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역시 이제 준비 상황 점검을 좀 했겠죠. 그다음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 차원에서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도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지원 특별위원회가 이제 어제가 세 번째 전체회의였는데 가장 큰 거는 앞서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 상황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지난 6개월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국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뭐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되는데 사실 사람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더 촘촘하게 점검을 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이 특유의 여당 간사가 정일영 의원인데 이 정 의원의 얘기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지 않도록 착실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아마 약간의 질타의 어떤 그런 부분도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전체 회의에 주무부처인 외교부를 비롯해서 뭐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뭐 문화체육관광부 등등 부처들 다 참여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그다음에 경주시 그 관련 관계자들, 그다음에 심지어 대한상의까지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아마 어떤 포착이 됐을 것이고,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한 4개월 채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좀 꼼꼼하게 준비하자, 이런 식의 어떤 차원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에이펙 준비하는 국회 특위 말씀을 드렸는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행사에 있어서는 여야 구분이 따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이거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상관없이 모두가 나서서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제도 전체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점검을 한 것이 주요 시설을 차질 없이 완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만찬장, 전시장, 주차장 이런 데 공정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나왔었고, 또 이제 에이펙 준비 지원 단장은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회가 열리기 45일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라고 했고, 이제 에이펙 그 특위 측에서는 공정률을 매주 점검해야 된다. 그러면서 혹시도 아니다 싶으면 플랜 B까지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지에 호텔이 부족해서 크루즈 그 선박을 대신 일부 좀 쓰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에이펙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제 바꿔서요. 대통령 기념식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당초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니까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런 네. 질문을 받습니다. 대통령 기념식에 만드실 겁니까? 했더니 뭐 그런 게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기념식에 안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아니다, 우리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대통령이 그 기념식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었다고 이제 보다 나왔죠. 근데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이거를 해석을 필요 없다, 안 맞는다, 이걸로 해석을 하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바람에 오해가 퍼졌는데, 아마 대통령이 시계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한 게 뭐냐면, 이 대통령이 선물용 시계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시계를 포함해서 선호도 높은 품목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현재 시계 제작을 포함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서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지금 가성비 좋은 걸로 준비 중이다, 기대하셔도 좋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SNS 통해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 시기가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역대 정권 초하고요, 역대 정권 말에 항상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권 초에는 그거 구하려고 어디서 구할 수 없냐, 요게 이제 항상 이슈고, 정권 말에는 당근에 요게 이제 매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정권이 이제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직접 이제 이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죠. 내 의사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고, 가성비가 높은 대통령 시계를 준비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 시계라는 게 이게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치가 좀 있는 거고, 또 굉장히 기념품적으로는 크잖아요. 그리고 또 가서 사서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거고, 정권 초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대통령 시계가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화제가 좀 되고 있네요.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노이즈 마케팅이 더 된 느낌이기도 한데, 이제 가성비 좋은 시계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밝힌 만큼 시계라는 물품이 나올 것 같기는 하고, 자, 좀 먼 나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이름이 새겨진 제품을 직접 판매를 하기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시계는
주로 선물로 이제 예. 주어지는 거거든요. 기념품 개념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현재 트럼프 대통령 기념품들이 있는데 그 기념품들이 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도 있고 거기에 뭐 스웨터, 잿더리, 야구 모자,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념품들은 선물 그냥 주는 용도가 아니라 판매용이라는 예. 거예요. 돈 받고 파는데 그 수익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집안의 그 개인 이익으로 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마치 연예인처럼 굿즈를 파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된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일부 단체들은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영리 활동을 해서 되느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재임 기간 동안에 월급도 포기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영리 활동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국정감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일주일간 장 차관 국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1순위 시급한 부처의 인선이 먼저 발표됐는데요. 대통령실 발표 먼저 들어보시죠. 경제 회복과 불안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습니다. 예, 이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세 개 부처에 대한 차관급 인사가 먼저 단행이 됐는데 결국은 시급한 현안, 그렇죠. 미국과의 관세 협의라든가 통상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주무부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민생 회복, 경제 재건 이게 이제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대외적으로는 지금 이제 일단 큰 거는 미국과의 통상 이 관세 협상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G7 이 정상회의 이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이 세 부처의 이제 차관급자 6명을 선임을 좀 한 거고요. 뭐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해당 분야의 선수분들이 이번에 잘 선임됐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대변인도 특히 이제 기재부 1차관에 선임된 이형일 차관 같은 경우 굉장히 위기에 강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했고 또 2차관인 임 차관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직 개편에 대한 가장 좀 주요한 이슈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차관들을 해서 중요한 시기를 좀 현재 위기 상황을 잘 먼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아마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좀 몇몇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렇죠. 기획재정부 차관보까지 역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부처 내에서 이제 중요한 보직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보직들을 두루 거쳤느냐 아니면 소위 말해 중요하지 않은 보직들을 이렇게 좀 한직을 돌다가 이제 뭐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뭐 상당히 좀 외환위기급의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이제 특히 기재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형일 1차관 같은 경우는 기재부 내에서의 거시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서의 이 국장을 다 거친 경제 정책통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주목하는 부분야가 이제 외환위기 당시에 그 금융정책국에 그때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근무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한국 경제가 이 외환위기라는 이 초유의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실무자로서 경험을 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이번에도 아마 차관으로 1차관으로 선임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기재부 직원이 또 닮고 싶은 직장 상사? 이게 4번이나 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에서 조직 내에서 신망도 되게 좀 두텁다. 후배들이 좀 따르는 그런 어떤 인사다. 이런 평가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부 평가로는 지금이 뭐 IMF에 버금갈 만한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형일 차관의 이 금융위기 극복 경험이 앞으로도 잘 활용되었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외적인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인데
있는데 이걸 이제 이끌어갈 분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어떤 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 외교부 그 차관 얘기를 뭐 이제 뒤에 하겠습니다만 이 할 때도 이제 실무 경험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게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렸는 건데 통상 같은 경우는 당장 시급한 현안인데다가 이 통상이라는 거는 정말 이 전문성, 스페셜티가 필요한 또 분야거든요. 그냥 아무나 그냥 뭐 통상 산업부에 근무했다고 해서 통상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통상 분야를 실무 때부터 이를테면은 뭐 과장이나 이런 때부터 계속 해왔던 실제 협상에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이 여한구 현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데 이분이 이제 통상교섭부장에 좀 선임이 좀 된 거고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 트럼프 1기 때죠. 2018년도에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그때 이제 무역 협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산업부의 통상정책국장을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좀 굉장히 좀 이번 선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실무자로 통상협상을 조금 실무자 때부터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까지 다 두루 해봤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이게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의 이제 워싱턴 주요나 이쪽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경험을 했을 거라는 기대를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사정도 잘 알고 통상 경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이번에 통상교섭본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 좀 선임이 된 걸로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슴에 흰 반달 무늬로 잘 알려져 있는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이 올해로 21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반달 가슴곰 개체수가 늘어나서 멸종 위기 꼬리표를 뗐고 정부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꿀통샷을 찍어서 데이터화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람의 지문처럼 몸마다 저 반달 무늬가 다 달라요? KF94는 3세대 반달가슴곰인데 이번에 새끼를 낳아서 보건 사업 최초로 4세대 반달가슴곰이 태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곰의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곰이 보통 겨울이면은 겨울잠을 잡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거의 없고 이제 여름철이 되면 오히려 왕성한 활동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리산 일대에서 곰의 특이한 행태를 볼 수 있다고요. 이제 곰의 특이한 행태라기보다 사람의 특이한 행태죠. 곰이 꿀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 꿀을 좋아하는 습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꿀통을 여기저기 달아놨습니다. 꿀통을 곰이 저렇게 일어서서 손을 들고 저건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 같은데 그러니까 네. 저렇게 곰이 위에서 꿀을 따먹을 수 있도록 꿀통을 달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왜 달아놨냐면 그 꿀통 바로 아래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이 꿀을 먹기 위해서 일어나서 팔을 번쩍 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카메라에서 곰의 가슴을 촬영하는 이른바 꿀통샷을 촬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해놨냐면 바로 반달 가슴 곰은 가슴에 반달 무늬가 있잖아요. 그 가슴 무늬를 찍기 위해서 평소에 곰이 사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가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가슴을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 꿀을 매달아 놓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이 곰의 만세 포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꿀통을 매달아 놓고 꿀통샷을 찍는 셈인데 앞서 이제 잠시 이 가슴에 무늬를 찍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특별히 찍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이게 지문이 다 달라서 예. 이 지문 가지고 인식을 좀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보안도 좀 서비스 같은 것도 이렇게도 하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반달 가슴곰의 이제 이 가슴의 무늬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육안을 봤을 때 저렇게 딱 V자 이렇게 딱 한번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앞서 하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딱 만세를 부르게 하고 사진을 딱 찍어서 지금 개체수가 몇 마리고 이게 이제 다른이면 이제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체수가 있고 얘네들이 또 어디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이걸 이제 데이터화해서 이제 빅데이터 하겠다 이러는 거가 되는 건데요. 현재 지리산, 덕유산 이렇게 일대 한 100여 마리 정도 뭐 있다 이렇게 얘기가 일단 국립공원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지리산 일대에 서식 중인 곰, 반달가슴곰이 약 100마리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근거가 좀 있습니까?
작년 말에, 그러니까 올해 지난 겨울이 있기 전에 지난 가을에 그때까지 확인된 개체수가 93마리였습니다. 93마리였는데 그중에 39마리가 위치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39마리가 지금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39마리 중에서 7마리가 움직임이 둔하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새끼를 낳았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3마리가 확인이 됐는데 겨울 지나고 보니까 7마리가 새끼를 낳았다? 그럼 100마리 넘었겠네. 이렇게 판단이 돼서 100여 마리로 개체가 추정이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 새로 탄생한 곰들도 꿀통샷을 통해서 가슴의 무늬가 확인된다면 정확한 숫자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앞서도 이제 오프닝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 이 반달 가슴곰이 좀 자취를 감춰가면서 멸종 위기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복원 사업의 진행 과정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웅담 때문이죠. 그 때문에 밀렵이 성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계속 이제 개발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어쨌든 산악 지형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계속 이제 산 쪽으로 이제 이를테면 거주지나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주지가 서식지가 자꾸 침범을 받으니까 그래서 줄어든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멸종 위기까지 갔고요. 200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뭐 마을이라든가 또는 뭐 동물원 이런 데서 있는 새끼들을 일단은 방사라는 방식으로 복원 사업이 좀 진행이 됐고 이게 처음부터 바로 자리를 잡은 건 아니고요. 좀만 좀 고생 좀 하다가 2009년에 처음 번식을 이제 성공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9년이 지난 2018년도에 이제 최소 존속 개체수라는 게 있더군요. 그게 50마리인데, 그러니까 50마리가 넘어가면 이제 조금 이제 안심해도 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조금 이제 멸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더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앞서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거의 100여 마리 수준으로 좀 늘어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정부가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을 위해서 러시아에서 들여온 곰이 18년 만에 어느덧 증손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 과정 간단하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KF94라는 반달가슴곰 친구가 새끼를 낳았는데요. KF94는 3세대 반달가슴곰인데 이번에 새끼를 낳아서 복원 사업 최초로 4세대 반달가슴곰이 태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글자 R은 국적, 러시아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글자인 F는 female, 성별을 말하는 겁니다. RF05, 번이 이제 1세대로 처음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새끼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KF52 하던 와중에 2018년에 KF94라는 친구, 3세대 친구를 낳았는데 이번에 3세대로서는 최초로 새끼를 출산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반달가슴곰 4세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을 위해서 러시아에서 들여온 개체 바로 이제 공식명이 RF05가 될 텐데 네. 증손주를 봤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출산을 지금 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년 전에 RF05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RF05 옹이 됐습니다. 18살이 됐는데 곰으로서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RF05가 KF52를 낳고 이 KF52가 KF94를 낳습니다. 예. 근데 KF94가 바로 지난 겨울에 또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세대로 이제 늘어났고 RF05옹은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RF05가 본인 자기 자신도 지난 겨울에 또 새끼를 2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체수가 복원 사업 한 20여 년 만에 15배로 늘어나게 된 것이고 이렇게 4세대까지 탄생을 했다는 얘기는 반달가슴곰 이 복원 사업이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멸종을 막기 위한 최소 개체수 아까 그 50마리에 이미 2배를 넘어선 상황이기도 하고 4세대까지 이제 출산을 하게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게 곰인데 네. 서식지가 점차 지금 넓어지고 있다고요. 그 지리산 일대에 아까 개체수가 100여 마리로 추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리산 일대 적정 개체수가 60마리라고 합니다. 최대 78마리.
이런 상황에서 100마리면 완전 초과밀 상태가 된 거잖아요. 지리산은 10,000원이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곰들이 알아서 인근의 덕유산, 가해산 일대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덕유산으로 이미 간 지가 몇 년 됐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퍼져나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백두대간 어디에서건 반달가슴곰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서식지가 넓어지다 보니까 앞서도 저희가 이제 꿀통샷으로 네. 이야기를 꺼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곰들이 정확히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꿀통샷에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꿀통샷 같은 경우가 지금 앞서 사진도 좀 찍고 그래서 전체 개체수도 확인하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몇 마리의 곰들이 살고 있느냐. 그래야지 이 지역에 대략 적정한 개체수 이런 부분들이 또 좀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앞서 이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반달곰 복원 사업이 이제 4세대까지 넘어오면서 안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안착 수준을 넘어서 얘네들이 이제 잘못하면은 또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서 이게 또 민가에 피해를 미칠 수도 있고 등등 이런 상황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지리산이나 덕유산 일대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점 퍼진다 그러면 이제 강원도나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려는 차원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곰이 지금 지리산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이 상당히 왕성해지는 예. 시기다 보니까 입산하는 분들이 자칫 곰을 마주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 사항이 좀 있을까요? 예, 이제 5월, 6월 넘어갔으니까 보통 5월 초중순에서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새로 태어난 이제 새끼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아빠 곰들은 이제 먹이를 찾으러 다녀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서식지가 뭐 먹을 게 없으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니까요. 또 짝짓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룰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작년에 그 지리산만 놓고 보면 탐방객 수가 3,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내가 곰을 봤습니다라고 신고한 게 10건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위험하고 걱정스러워서 지리산 이제 가면 위험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실제로 마주치는 사례가 적다고 그래서 또 너무 또 안이하게 뭐 일부러 또 곰을 찾으러 다니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탐방객들이 일단은 좀 주의를 해야 될 시기는 현재 맞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곰은 사실 인형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동물이기도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가 바로 반달 가슴곰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좀 귀엽고 친숙한 이미지인데 사실은 굉장한 맹수이고 또 굉장한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래동화에 보면은 곰 만나면 죽은 척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칫 죽은 척했다 진짜 죽을 수가 있다고요. 네, 죽은 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전래동화는 전래동화일 뿐이고 곰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일부 분들이 곰한테 먹을 거 주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인증샷 찍으시는 분들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곰이랑 딱 맞닥뜨렸을 때 당황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피신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곰은 나무를 잘 탑니다. 네. 사람이 나무 타고 올라가면 곰이 따라서 나무 타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나무 타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등 보이고 뛰어서 도망가도 안 됩니다. 곰 빠릅니다. 근데 뛰어서 도망가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시선을 계속 마주친 상태에서 천천히 뒷걸음질 쳐서 곰을 자극하지 말고 서서히 벗어나는 이런 방식이 가장 좋다고 하고 곰이 좀 있다 싶으면 적절히 이쪽에서 인기척을 내면 곰이 사람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기척이 들리면 곰이 알아서 피해간다고 합니다. 예. 인기척이 들리면 곰이 알아서 피해간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은 곰을 마주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뱀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뱀도 사람의 이게 등산로 같은 경우일 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나 있는 데로는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뱀에 물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곰도 서식지 뭐 주변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늘 다니는 그 길에는 곰이 굳이 오질 않기 때문에 야생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계심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굳이 뭐 자기가 사람을 뭐 이렇게 해하려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만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는 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심지어는 약간 이제 뭐 배낭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컵 같은 거 메탈로 된 컵 같은 거 매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소리가 좀 낮았습니까? 문제는 그런 것들도 오히려 이제 저기 사람 있는가 보다 해서 곰이 접근하지 않는 또 중요한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왕이면 혼자보다는 2인 이상 좀 복수로 산행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나을 수 있겠고 혹시라도 곰의 흔적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그 대변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근처에서 좀 빨리 피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곰을 만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무슨 관심 물고 사진을 찍거나 뭘 주거나 이런 식의 호기심, 과도한 호기심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등산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좀 가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인지하지 못한 채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공단이 좀 여러 가지 방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안내문을 여기저기 이제 붙여 놓게 됩니다. 이제 그 곰이 출몰하는 길로 이어지는 그 샛길들이 있거든요. 거기 아예 들어가지 마시라고 출입 금지라고 안내문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좌측에 있는 하얀색 안내문처럼 출입 금지 이렇게 붙여놓게 되고 그다음에 곰이 출현할 수 있는 지역에는 지금 중앙에 있는 노란색 저 안내문 저걸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곰이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에는 빨간색 안내문을 붙여놓게 되는데 저러한 뭐 노란색, 빨간색, 뭐 하얀색 저런 식의 안내문이 딱 보이면 알아서 좀 그 안내문에서 안내하는 대로 그 지역을 벗어난다든지 샛길 출입을 좀 자제한다든지 이러실 필요가 있고 근데 하반기부터 지리산 그 탐방로 입구에서 가방에 걸 수 있는 종이라던가 호루라기 같은 걸 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받으셔서 좀 인기척을 소리를 내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대피소에서 소리가 나는 물품들을 판매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리산 종주능선 10곳에 고정식 종을 또 시범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보이면, 그러니까 곰이 있는데 종이 보이면 종을 좀 두드려서 곰을 피하는 그런 지혜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꿀통샷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아카시아 꿀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고요. 이게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카시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새삼스럽게 깨달은 바인데요. 정확한 우리의 이제 공식 명칭은 아까시꿀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발음이 아까시보다는 아카시아가 좀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학적으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이는 거고요. 농촌진흥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 국산 꿀에 대한 이 혼동스러운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좀 벌이기 시작을 했는데 국산 아까시꿀 이제 알리기 캠페인 이걸 좀 시작을 좀 했고요. 국산 벌꿀의 70%가 이제 아까시꿀이거든요. 뭐 봄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되게 좋은 향이 나지 않습니까? 하얀 꽃. 그게 이제 그게 아까시인데 이걸로 해서 만든 꿀이 이제 진짜 우리 국산 꿀이 한 70% 정도 되는데 아카시아 꿀이라고 돼 있는 이 상품, 이 꿀들은 대부분 수입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아카시아라는 이 수종 자체가 국내산이 아니라 외래산이거든요. 호주라든가 아프리카 쪽에서 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주로 팔리고 있는 아카시아 꿀은 우리가 이제 베트남이랑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베트남산 꿀을 아카시아라고 해가지고 이게 혼동이 돼서 국산 꿀로 이제 혼동을 해서 뭐 일단 비싼 가격에 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좀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 어쩌면 동구박 과수원길에 활짝 핀 그 꽃은 아카시아가 아니라 아까시 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실제로 아카시 꿀이 상당히 맛도 좋고 국산 꿀이 효능도 좋다고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시 꿀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 아까시 꿀이 은은한 향이 나오고 맑은 색깔인데 단맛이 굉장히 막 좀 먹기 힘든 단맛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단맛이 아니라 부드러운 단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꿀인데 이게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안에 비타민 B 복합체인 니아신이라든가 온갖 무기물들, 그다음에 아미노산도 17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아부시스산 이 성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성분이 수입 꿀보다 월등히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몸에도 좋은 꿀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꿀 구입하다 보면은 뭐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렇죠? 품종이 무엇인지 네. 정도 보는데 실제로는 이 꿀에 등급제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등급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 등급제가 중요한 거는 결국은
품질에 비해서 과도한 비용을 치르면서 그 물건을 사지 않게끔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 등급제가 사실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소고기 사실 때 뭐 원뿔 뭐 이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꿀에도 뭐 그만큼 자세하지는 않지만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플러스 등급, 그다음에 1등급, 2등급 이렇게 한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등급을 좀 나누고 있고요. 포장지에 등급 표시가 돼 있고 또 QR코드를 보면 이게 도대체 어느 농가에서 이거를 채취한 꿀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자세히 나오니까 국산 꿀은 사실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싼 값에 제대로 국산 꿀 사셔서 섭취하신다 그러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윤 시사평론가 그리고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